안녕하십니까. 문명의 텍스트로서의 맹자 첫 번째 강연 시간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김호래입니다. 오늘 첫 번째 강연 주제는 맹자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입니다. 맹자를 둘러싼 오해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맹자라는 인물과 맹자라는 텍스트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자는 전국시대 사람인데요. 전국시대 추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은 가라고 불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서기전 372년쯤에 태어나서 서기전 289년쯤에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확한 연대는 아니고요.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시대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싸울 전자에다가 나라국자인데요. 싸우는 나라들의 시대입니다. 오죽 그 시대에 나라들이 싸웠으면 시대명 자체가 전국일까? 뭐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공자 사후에 순자라고 하는 맹자보다 한 두세대 정도 뒤에 태어난 그런 또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전국시대 유가라고 하는 학파의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공자의 후예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둘 꼽아라 그러면은 이제 맹자하고 순자가 꼽힙니다. 공자의 제자이면서 손자 중에 자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공부를 배웠다라고 해서 흔히 자사의 사자를 따고 맹자의 맹자를 따서 삼행학파의 거두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후예 중에서 삼행학파 계열의 대표적인 학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맹자라는 텍스트는요. 총 7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각 편이 상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하고 평소에 나누었던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맹자가 말년에 자신이 그거를 정리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설도 있고요. 맹자가 세상을 뜬 다음에 맹자의 핵심 제자가 이제 만장이라는 사람과 공손주라는 사람인데 이런 이제 무리가 기억을 더듬어서 맹자를 저술했다. 뭐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맹자가 말년에 혼자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서 맹자라는 책을 쓴 건 아니고 만장 등의 제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함께 서술했다. 이런 설이 있는데요. 역대로 이 세 번째 설이 가장 지지되고 있습니다. 맹자하고 텍스트로서의 맹자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간략하게 끝내도록 하고요. 첫 번째 오해입니다. 맹자는 줄곧 유교의 핵심 경전이었다. 그러니까 이 오해는 이제 이러한 오해하고 맞닿아 있는데요. 어떤 오해냐면은 유학이 이 중국 제국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이제 중국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그 최고의 이 정치 이념으로 격상이 되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하필이면 우리나라 고조선을 멸한 한무제 때의 일입니다. 그때서부터 맹자가 아주 핵심 경전으로서 그렇게 대접을 받았다. 그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 이제 한무제 때가 BC 1세기 언저리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2100여 년 동안 맹자나 텍스트로서의 맹자가 굉장히 중시되어 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런 식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근거는 이 당대 중엽의 한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특히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선비들에게도 굉장히 친근했던 그러한 대학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한유라는 사람이 있음으로써 성리학이라는 게 비로소 단서를 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리학자들에 의해서는 한자라고 그렇게 높임을 받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임금이라고 들어보셨죠? 순임금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런 인물들이 전설상의 성군인데 이런 사람들이 행한 그러한 정치가 이걸 이제 흔히 왕도라고 하는데요. 이 왕도가 이제 요는 순에게 이제 전해줬고, 그 다음에 수는 그것을 우에게 전해줬고, 우는 그것을 탕임금이라는 사람한테 전해줬고, 탕임금은 그것을 문왕, 무왕, 주공에게 전해주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문왕, 무왕, 주공은 그것을 공자한테 전해줬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공자는 그것을 맹자한테 전해줬다라고 한유라는 사람이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다음에 맹자서부터 그 왕도가 전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끊겼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 그러면 그 이후에 유학은 중국 제국의 최고 통치 이념의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건가? 아닙니다. 유학은 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듯이 이 한자권에서는 계속 가장 주류의 통치 이념으로서 그렇게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맹자에게서 끊기고 그렇다면 그
주류로서 계속 그 역할을 했던 그 유학은 도대체 공자에게서 누구로 이렇게 전해지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유는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순자라는 학자한테 전해졌는데 근데 순자가 제대로 공부를 안 했다. 그래서 이거 제대로 전수된 거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몇백 년 흐른 다음에 양웅한테도 전해졌는데 역시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 때 와가지고 한유 자기 때 와서 제대로 이제 그 단서를 이제 발견을 했다. 그러 내가 이걸 복원하는 작업을 한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합니다. 이러한 한유의 증언만 놓고 보더라도 성리학이 유학의 주류가 되기 전까지 맹자는 주류의 반열에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해인 거죠. 유교의 핵심을 경전이라고도 하고 경서라고도 하는데 유학자들은요, 경서 밑에, 경서 바로 다음 차서에 제자백과서를 두곤 합니다. 역사서나 제자백과서나 이제 비슷비슷한 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맹자는 경전의 반열에 오르지를 못하고 제자백과서의 반열에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나중에 한유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송대에 가가지고 이 성리학자들, 특히 이제 주의가 성리학을 집대성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논어라는 텍스트, 공자의 어록이죠. 그 다음에 대학중용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원래 유학의 주요 경전인 오경 중에 얘기라는 텍스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챕터들입니다. 이거를 이제 단행본으로 독립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이제 맹자를 이제 경서의 반열로 끌어올려가지고 그렇게 4개를 묶어가지고 사서라고 하는 성리학의 새로운 경전 체계를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때서부터 맹자라는 텍스트, 그 다음에 맹자라는 사람이 이 성리학에 의해서 공자를 잇는 그러한 이제 성인의 버금가는 존재, 그걸 아성이라고 합니다. 아성으로 그렇게 새롭게 사적 의의를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오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자의 학설은 널리 지지되었다. 여러분, 맹자의 학설, 대표적인 학설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성선설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왕도정치론까지 가신다면 박수칠 일이고, 역성혁명 뭐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면 와, 웃소리가 나오는 건데요. 성선설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아마 성학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간의 본성은 선하게 태어났다라는 말이 이제 성선설이니까 그 반대 악하게 태어났다. 성학설 하면 이제 이 생각나는 학자가 순자입니다. 순자는 좀 억울해요. 왜냐하면은 성선설은 맹자가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학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학설은요, 사실은 그 이전서부터도 성학설로 사람의 본성을 보는 게 주류까지는 아니어도 뭐 제자백가들 사이 또 제자백가들의 선배 세대에도요, 그게 사실은 꽤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의 본성, 인성에는 선악이라는 게 배태되어 있지 않아. 선악을 타고 태어나는 거, 그거 다 말이 안 돼. 라고 보는 거를 이제 학계에서는 이 본성할 때 성자를 쓰고 없을 무자를 쓰고 그 다음에 선악을 써가지고 성무 선악설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주류였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선설은 제자백가 당시에서도요, 성선설은 굉장히 선 같은 존재였다라고 할까요? 맹자하고 맹자를 지지해주는 맹자 학단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지되다가 송대에 와서 천수백여 년이 지난 다음에 성리학이 유학의 주류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선설이 가장 핵심적인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 마음이라는 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야, 네 본성 악해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네 본성 선해 라고 얘기하는 걸 더 듣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떠한 오해가 발생되냐면 이러한 사람의 마음은 저 옛날도 마찬가지였을 거다. 그러니까 저 옛날도 아마 성학설보다는 성선설을 더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았겠는가.
예,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울 꺼내서 자기 얼굴 쳐다보고 가만히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고 주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라는 게 쉽게 이렇게 동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철학적인 담론에 뒷받침 없이도 동의가 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몇 끼 굶었는데 빵 한 조각 딱 눈앞에 생기면 이걸 내가 먹어야 될지 우리 부모님 먼저 드려야 될지 자식들 먼저 드려야 될지 고민하죠. 성선설이라면 그게 고민이 안 돼야지 맞는 거죠. 성악설은 말씀드린 것처럼 형이상학적인 어떤 고차원적인 사변적인 어떠한 이론 같은 것들이 뒷받침되어지지 않아도 다 동의가 돼요. 그런데 성선설은요, 정확하게 반대인 거죠. 내 평소의 행동이 그랬는데 내 본성이 선하다고 하니까 실제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려면 철학적인 담론이 필요했던 거고 맹자가 그거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아직 사람들에게 그게 이제 호소력 있게 다가서질 못했던 거죠. 왕도정치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는요, 부국강병을 이제 굉장히 추구를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 맹자의 전기를 썼던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사기라고 하는 불세출의 그 역사서가 있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맹자의 생애를 압축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제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인천하고 마주보고 있는 산동성에 있었던 나라인데 이제 맹자가 제라는 나라에 가서 선왕이라고 하는 군주에게 유세를 했지만 등용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그 옆에 나라인 원래 위나라인데 이제 맹자 텍스트에는 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칭인 거죠. 그래서 양나라에 갔는데 회왕이 맹자하고 만났을 때는 옳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맹자의 얘기를 자기 정치에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한 현상이 이제 계속 생깁니다. 사기를 집필한 사마천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맹자의 말이 현실과 많이 멀어서 실제와 너무 동떨어져 있다라고 이 군주들이 다 여겼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 사마천의 증언을 토대로 봐도 이 왕도정치론 역시 널리 지지되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역성혁명론이 이제 맹자하면 떠오르는 또 중요한 학설 중에 하나인데 역성혁명은 왕실의 성을 바꾼다. 그래서 이제 군주를 이제 갈아치우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역성혁명론 하면 그 지적재산권자를 맹자로 흔히들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전서부터도요, 역성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그게 공유되지는 않았지만 군주답지 못하면 갈아치워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춘추 좌전이라고 해서 전국시대보다 앞선 시대를 이제 춘추시대라고 하는데요. 그때의 역사를 나름 상세하게 전하고 있는 텍스트입니다. 여기 이제 양공 14년조에 보면은 이제 진이라고 하는 나라의 제후가 그 당시 이제 국가 최고 고문? 자문이라고 할까요? 그런 역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 사광한테 물어봅니다. 위나라 사람들이 군주를 내쫓았다는데 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때만 사광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어쩌면 쫓겨난 군주가 정말 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백성의 생활을 공공케 하고 신을 소홀히 모시고 제사를 걸으면 백성이 절망을 하고 그러다 보면 사직에는 군주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군주가 없는 상황이랑 똑같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을 자초한 군주를 장차 어디에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거하지 않고서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군주답지 않은 군주를 제거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맹자의 학설, 대표적인 뭐 왕도정치론이나 성선설, 그 다음에 역성혁명론 같은 것들이 맹자 당시서부터 그렇게 널리 지지됐던 그런 학설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역성혁명론은요, 이거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예컨대 명을 건국한 명태조 주원장 같은 경우는 성리학을 왕실의 최고 이념으로 받드는데 그런데 과거 시험에서 맹자는 공부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험 과목에서 맹자는 제거합니다. 왜냐하면 그 역성혁명론 때문에.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이게 맹자의 학설이 기구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오해는 맹자만이 공자의 적통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의 적통은 누구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딱 한정해가지고 이해하는 게 그렇게 이해했을 때 편한 부분은 있지만 사실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공자의 적통을 따질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통이 꼭 하나여야 되는가? 그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분기점은 한 3개 정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서기전 11세기경, 이때 이제 주라고 하는 천자의 나라가 생깁니다. 그런데 왜 서기전 11세기가 중요하냐? 그때 주공이라는 성군 중에 한 사람인데요. 주공이라는 사람을 공자가 자신의 이 롤 모델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세기 요 중엽 연절이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자 사후에 공자의 학문이 8개 학파로 나뉘어서 전수됐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자하라고 하는 제자한테 전례가 되는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요 자하 쪽이 순자로 이어지고요. 자사라고 하는 공자의 손자한테 배워서 삼행학파를 이룹니다. 요 계열은 쭉 흘러오면서 한유라고 하는 당대 중엽의 학자를 거치고 또 송대를 둘로 나누면 이제 북송 오자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후대인 남송 때 주의가 나와가지고 이 맹자의 흐름을 다시 이제 새롭게 재해석을 합니다. 최소한 뭐 적통을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두 계열이 있었다. 순자 쪽으로 이어지는 계열은 이제 유교가 정립될 때 한무제가 유교를 제국 최고 통치 이념으로 할 때 그때 적통이었고 그 다음에 맹자 쪽으로 이어지는 계열은 성리학의 시대에 와가지고 그 이후 지금까지 1000년은 뭐 다 채워지진 않았지만 1000년 가까이 흐르는 이 세월 동안의 적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3번째 오해에 대한 저의 설명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연은요, 첫 번째 오해에서부터 3번째 오해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